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부채에 대한 감당 무게가 훨씬 커짐을 뜻하고 환율이 높고 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이 모든 지표가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늘린 대출의 감당 상황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 부동산에 다 올인하고 있고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거래 절벽이 오는 거죠. 그러면 높은 집값을 갖고 있는 집이든 낮은 집값을 갖고 있는 집이든 최근 환율이 계속 높은데 이게 잠깐 오르다 말 일이 아니라 우리 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긴 하락장의 시작일까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많이 올라갔다가 1,500선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제 조금 많이 내려와서 1,420원대 이제 오늘은 1,440원 정도 됐었나요?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환율이 잠깐 내려온 상황 자체는 우리나라 이제 원화 가치가 올라가서 다시 환율이 좀 안정됐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미국의 달러 지수에 연동돼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상황 그거에 맞춰서 원달러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형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코로나 이후로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때 한 1,200원 정도 됐었는데 계속해서 지금 올라와서 1,400원대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1,400원에서 1,500원 밴드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돈값에 대한 적절한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그러니까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시정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환율이 1,500이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일단 환율이 높으면 원화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자체가 좀 떨어지는 현상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자금이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좀 약화된다라는 뜻이고 외화의 유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 머무는 유동성 자체가 축소된다라는 거는 자산 가치 하락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현상이 되겠고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차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 주택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참여보다는 거의 내국인이 주를 이루는 시장인데 내국인들이 돈을 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환율이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에 자금이 적게 들어오고 자금이 적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자금에 대한 어떤 값을 많이 쳐주지 않으면 자금을 구하기 힘든 시장이 된다라는 거고 거래에 있어서도 거래 절벽이라든가 어떤 환가가 불가능한 시장 이런 시장이 펼쳐질 수 있는 거거든요. 내국인 위주의 시장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오피스나 이런 물류 창고 어떤 수익성을 기초로 한 자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외국 시장에서 예전보다는 좀 싼 값을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니까 조금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대출이 터지고 낮추면 환율이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위험한 시한폭탄은 무엇인가요? 금리가 움직였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남의 돈을 쓰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돈값을 많이 쳐줘야 된다라는 상황이고, 즉 남한테 빌린 돈에 대한 대가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을 뜻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 부채에 대한 감당 무게가 훨씬 커짐을 뜻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로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 일단 부채 한계 상황에서 지금 부채의 규모나 이걸 견디고 있는 사람들이 약간 저금리를 기준해서 사실은 최대치를 활용해서 지금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좀 떨어질 테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경매나 공매로 나오는 물량이 훨씬 더 증가할 수 있는 매물이 많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파산이나 회생으로 가는 가게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PF 문제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유동성 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불거질 거고 그게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금리가 상승됐을 때 오는 파장이 클 수 있고요. 금리를 그렇다고 이제 많이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환율이 지금 고환율의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낮춘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돈값을 지불하는 것을 조금 덜 지불하겠다라는 개념이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더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되면 이제 외환 보유고 같은 경우도 지금 4천억 달러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 수준이 적정하다, 충분하다, 아니면 부족하다 이런 논란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양을 보유하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그렇지만 환율이 올라가게 됐을 때 이게 자금이 이탈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그 변동성의 폭이 커지면서 충격을 흡수하기에는 좀 부족한
상승하는 수준일 수도 있다. 그 얘기는 어떤 외환 위기적인 상황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선택을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준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시장금리 자체는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우리가 올려주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돈을 구할 때는 훨씬 더 높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돈을 못 구하기 때문에 시장금리 자체는 올라가고, 그래서 대출금리 자체도 상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서서히 이제 이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은 고사되는 현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들의 재산 대부분이 집에 묶여 있는데 환율, 금리, 물가가 다 불안한 상황에서 부동산 올인이 우리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나요?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대부분 75% 가까이가 부동산에 묶여 있죠. 근데 이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사실은 대부분 대출을 활용하고 있고, 그 대출에 대한 크기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가 뭐 2,000조가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환율, 금리, 물가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불안하잖아요. 환율이 높고 금리는 사실은 동결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고환율의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연적이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금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지표가 지금 어떤 자산, 부동산을 보유하기 위해서 급격하게 늘린 대출의 감당 상황을 힘들게 만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부동산에 지금 다 올인하고 있고, 이 부동산 자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그 대출을 쓰고 있는 상태인데, 환율이나 어떤 물가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상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니까 이 부담이 커지면 가계 같은 경우는 계속 유지를 하더라도 쓸 수 있는 돈 자체는 줄어들겠죠. 원래 예전에 부담하던 것보다 더 많은 이자 비용을 부담해야 되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가계가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들고, 그 얘기는 내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경제가 좋으려면 외부적인 것들, 수출도 잘 돼서 외부적인 것들도 좋아야 되지만 내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이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데, 지금 뭐 반도체가 화랑이고, 그래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외화벌이도 많이 하고 있고 호황을 보이고 있지만, 나머지 곳들은 그렇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수 자체도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상태.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장률 자체는 세계 평균 대비해서 훨씬 현저히 낮은 저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 이제 유지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금리까지 올라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는 이 부분이 큰 문제로 이제 작용이 되겠죠. 고환율이 계속된다면 모든 집이 다 같이 오르내리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사람마다 부동산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환율이 높아지면 결국에는 어떤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줄어드는 거고, 자금 유동성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거래 절벽이 오는 거죠. 높은 집값을 갖고 있는 집이든 낮은 집값을 갖고 있는 집이든 결국에는 이 수요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일례로 작년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들을 보면 대출에 대한 규제책이 많이 들어왔고, 금액별로 구간별로 해서 대출의 금액 자체를 제한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뭐 지금도 여전히 호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 또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 그리고 핵심 지역들은 상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지역의 실질적인 거래량 자체는 돈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폭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거래량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래가 사라지는 시장에서 가격이 높은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또 현금으로 바꿔야 되는 많은 어떤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사실은 통계적으로나 계속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격차 자체는 점차 이제 좀 완화될 수 있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과거 버블이 꺼지기 전 일본과 비슷하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일본의 버블 이제 터지기 직전에 현상을 보면, 이제 소득 대비 집값 수준 자체가 뭐 18배, 퍼가 18배 정도 됐었죠. 지금 우리나라 서울이 이제 그 정도 수준을 이제 이미 능가하고 있는 상태. 즉 이 지역의
실질적으로 집이라는 재화를 수요하는 사람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대비해서 집값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이 되게 비슷하고, 그리고 이제 부채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도 굉장히 비슷하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집중 현상, 뭐 다른 지역들은 꺼졌지만 도쿄의 중심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현상이 일본에서도 벌어졌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어떤 분양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또는 매매에 참여를 하는데, 그 참여 형태가 예전에는 이제 개인이 투자를 했다면 이제 가족이 다 같이 돈을 모아서 투자하는 형태, 가족 투자의 형태까지 이런 양상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버블의 그 직전에,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에 벌어졌던 현상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심각한 게 일본보다 더 부채가 훨씬 많은 상태. 그리고 이 부채에는 전세보증금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본에는 없는 제도잖아요. 그런 전세보증금이 더 많이 이제 끼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부채의 규모보다 훨씬 더 큰 부채를 갖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일본도 이제 인구의 감소를 겪었고, 또 지금은 이제 굉장히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된 이런 나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 일본처럼 이렇게 서서히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인구의 급감 현상을 겪고 있는 상태. 즉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다. 이런 면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 미치는 충격은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29 부동산 대책 내용으로 7년간 서울에 새 집이 없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이거는 이제 공급에 대해서 무엇을 내놓든 간에 시장에서의 반응은 "공급은 계속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해요. 뭐 사람들이 인제 "신도시를 개발해서 많은 인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집을 원하는데 "서울이 아닌 곳에 많이 공급해 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얘기한 거는 이제 그래서 "서울 도심에 어떤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럼 언제 되느냐? 지금 당장 되는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기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공급 대책 나온 걸 보면 신축의 공급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바로 뭐 지금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획돼 왔던 것들,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고 했던 약속, 그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은 보여준 거죠. 그리고 언제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도 시기적으로 명확하게 몇 년도에 어떤 것, 몇 년도에 어떤 것, 이런 거를 좀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과열되어 있는 부분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 주겠다라는 정부의 어떤 의지가 보이는 발표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원하는 곳에 정부가 공급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용산의 어떤 공급 물량을 늘리는 것, 그리고 과천의 경마장을 이전해서 거기에 10,000호 가까이를 공급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남의 금토 뭐 이런 곳들,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들에 대한 공급 물량을 대거 포함시켜서 추가적인 공급을 약속을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민간이 하는 공급은 다 막아 놓고 이런 거 한다고 과연 정말 공급이 늘겠냐. 서울에서 사실 민간의 공급이 가장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 그래서 큰 대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기축의 공급과 신축의 공급,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축에 대한 공급, 즉 기존의 매물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는 정책, 이 부분이 이제 세금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한 종료, 그리고 이 이후에는 보유세에 대한 강화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공언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 유지할 사람은 유지하되 유지하는 데는 그만큼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계속 지금 고지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택을 할 수 하게끔 만드는, 즉 기축의 매물을 물건을 내놓는 선택, 이런 기축의 공급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제 신축의 공급은 민간이 공급하는 것과 공공이 공급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민간의 공급 같은 경우는 많은 혜택을 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꺼이 비용을 부담하고 새로운 아파트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해서 사업을 끌고 나가야만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 공급은. 그렇지만 공공의 공급 같은 경우는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실질적으로는 현실적인 물량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뭐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번에 뭐
재건축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뭐 하겠다고 한 거 지금 착공 예정이 30 년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이 공공 공급이 훨씬 더 빠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마치 '민간 공급을 많이 풀어 주면 민간 공급이 활성화돼서 엄청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간의 어떤 선택은 그 사업의 사업성이라든가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감당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받쳐주지 않으면 실질적인 공급으로 이어지는 거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의 공급 부분을 이번에 대책으로 많이 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9 부동산 대책이 영끌 쪽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가요? 일단 영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인제 크게 인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면 1차 영끌 20 년, 21 년도에 뭐 노도강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영끌을 했던 분들 그리고 인제 최근에 똘똘한 한 채 준강남 뭐 한강벨트 이런 쪽에 쪼끔 소득이 되지만 아직 모아 놓은 금액은 좀 적지만 대출을 많이 활용해서 들어온 이런 인제 세대들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미 예전에 했던 분들은 지금 못 견디고 있어요. 그게 경매의 물량이 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은 최대치의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량이 나오는 이유는 예전에 초저금리 상황에서 뭐 5년 정도 혼합형 금리로 대출을 통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분들 뭐 2-3%도 안 되는 그 어떤 대출 금리를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도 버거웠던 상태였는데 그 금리를 재산정하는 시기가 도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올라가는 수준이 2배 2.5배 막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뭐 4%만 되더라도 2%대에서 4%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제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감당이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니까 전부 다 이제 강제적인 매매 형태 그러니까 경매 물량으로 내몰리는 그 영끌족이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힘겹게 버티고 있는 거고 버티지 못한 사람들의 물량은 지금 경매로 나오고 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영끌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보다는 쪼끔 더 까다로운 대출 요건에 쪼금 더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또 예전에 그 사람들이 선호했던 서울의 외곽 노도강, 금강고 뭐 이런 지역들이 아니라 핵심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지역과 가까운 곳들 그렇지만 대출은 많이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 지역들 이런 곳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다. 활용을 했고 또 그 레버리지의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인데 지금은 아직 초창기죠. 빌린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당장은 불거지지 않겠지만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이제 뭐 7% 8% 간다고 얘기하는 시장이잖아요. 이런 부담감이 굉장히 과거의 영끌들이 겪었던 상황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 그들도 똑같이 겪을 수 있는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돈도 경력도 부족한 30대가 전례 없이 아파트 쇼핑에 나선 그 밑바닥에는 어떤 심리가 깔려 있었다고 보십니까? 포모죠, 포모.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인제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앞으로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 자산 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특히나 뭐 똘똘한 한 채에 집중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비싼 줄 알았는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더 오르고, 더 오르고 그 이 상승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많이들 이제 뛰어드는 거죠. 근데 시장 자체가 굉장히 인제 양극화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양극화의 이면에는 그 얘기는 특정 지역만 뜨겁고 나머지 지역들은 식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다른 사람들이 과열되게 들어갔던 지역들이 이제 좀 정상화되는 상황을 겪고 있고 또 거기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을 목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유일하게 남아 있는 시장,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어떤 굉장한 선호도 그러면서 대출을 이제 최대한 활용해서 이렇게 인제 들어왔는데 이것뿐 아니라 또 인제 전세 그러니까 자기가 살 집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전세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들도 겪고 또 어떤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전세가가 또 올라가서 뭐 쫓겨다닌다 뭐 이런 불안감 또 사회적으로 뭐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어떤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집이 없으면 마치 인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떨어진 것 같은 이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들이 다 혼재되다 보니까 집을 사는 선택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제 금리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결국에 이렇게 돈을 풀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계속 빌려주지 않으면 싸게 빌려주지 않으면 다 망할 텐데 언제까지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곧 낮은 금리 시대가 올 거야. 이런 기대감 때문에 이 금리 문제를 좀 간과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면 손해고 들고 가자니 고통인 진퇴양난에 빠진 영끌족들이 가장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손절 혹은 존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감당 능력이에요. 버틸 수 있느냐, 버틸 수 없느냐의 문제거든요. 버티는 상황이 내가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충분히 끌어갈 수 있다. 이게 근데 단기 뭐 1-2 년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상황이 내가 앞으로 소득을 굉장히 늘려서라든가 아니면 어떤 저축을 통해서 돈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많이 축적을 해서 이 빚의 무게를 점차 덜어내면서 감당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버틸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그 감당이 어느 정도냐. 그럼 생활에 영향이 없는 정도. 근데 지금의 많은 연끌들의 선택을 보면 맞벌이의 젊은 맞벌이, 또 소득이 좋은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의 소득분을 전부 다 대출 이자로 감당하는 형태로 연끌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투자법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보통은 이제 자기 소득의 한 40% 정도 이내에서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빚을 활용해서 보통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이게 끝까지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하지만 자녀의 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애 사이클로 봤을 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리스크에 대한 것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50%까지 거의 대부분을 이제 대출로 끌어들인 상태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은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죠. 특히나 익절 구간에 있다면, 내가 어떤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29 대책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기간 종료를 기점으로 영끌족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둘이 벌어 가지고 한 사람 월급은 전부 다 이자랑 원금 갚는 데 쓰잖아요, 보통. 근데 보통은 이제 또 신생아 대출이나 뭐 이런 것들 고려해 가지고 애도 많이 낳잖아요. 그 애에 대한 어떤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게 되면 한쪽이 결국에는 이 부분을 경제적인 활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 또 자기가 양육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대가를 다른 쪽으로 이제 치러야 되는, 비용적으로 치러야 되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현격하게 늘어나는 그 시기를 앞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장은 내가 지금 뭔가 벌 수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엄청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나는 갈 수 있어. 그리고 몇 년만 버티면 올라간 시세 차익을 통해서 이걸 전부 다 해결하고도 나는 유지할 수 있어.' 이런 기대감들을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세상이 그렇게 쉽게 굴러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하고, 또 이게 우리가 인제 부동산을 연끌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이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연끌들을 하는데, 이 연끌들이 연끌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이후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상승만을 경험한 거죠. 근데 이 시장 자체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10년 주기에 뭐 사이클이 있다라고도 하고, 상승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그게 소강 상태로 들어갔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기를 거치면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형태, 이런 사이클을 타는데, 이 사이클이 사실은 코로나라는 특수 변수도 있었고 또 전 세계적인 어떤 저금리의 유동성을 푸는 그런 시장 상황도 있다 보니까 대폭 이제 상승만 하는, 이것만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이 자산이 떨어질 거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그치만 장기적인 롱텀으로 봤을 때는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떨어졌을 때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탈출구가 없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됐었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5천을 돌파하며 코스피는 사상 최고인데 현장 경제는 최악입니다. 이 기괴한 괴리가 말해주는 한국 경제의 위기 신호는 무엇인가요? 이게 진짜 부의 양극화죠, 어떻게 보면. 코스피가 인제 5,100을 돌파를 했는데, 사실은 코스피 상승의 가장 큰 주역은 큰 대기업 2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그 기업들의 활약이 있었죠. 그 기업들의 대폭,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거의 3배 가까이 상승을 할 정도로 굉장히 올라가면서, 거기에 인제 외국의 자본도 들어와 주면서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모든 기업들이 다 그렇게 각광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극화가 심해진다. 대기업이나 부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자산 유동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또 이
주식시장의 상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가지고 그 돈을 벌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와 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치만 이 실질적인 상승을 누린 사람들은, 그리고 그걸로 절대적인 금액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만큼 자금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의 유동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집을 갖고 있으면 대출을 가지고 있고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여유 자금 자체가 굉장히 적잖아요. 실질적으로 현금 1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장, 아무리 뭐 30%, 뭐 50%, 100%의 수익률을 거뒀다 하더라도 몇 천만 원에서 몇 억도 안 되는 수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그런 상대적인 기회를 놓친 시장,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물 경제가 굉장히 뭐 좋게 돌아가고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어떤 주식 시장이라는 자산 시장에 대한 평가 자체가 재평가되면서 굉장히 이제 많은 자금이 몰려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인데,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 자산 시장, 투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자산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자산 시장은 소외됐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든가 뭐 코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가야 될 자금들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오히려 다 빠져나가서 다 주식 시장으로 몰리니까 주식 시장의 상승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나머지 시장들은 그만큼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산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는 거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 자체가 줄어드니까 현재는. 이런 걸 생각하면 뭐 부동산이 주식이 막 엄청 올라간다고 해서 엄청 좋아진다, 이렇게 보기만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환율이 높아지면서 겪게 될 위기는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수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재평가받고 있는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그쪽은 잘 나갈 걸로 지금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치만 이제 우리나라가 경제의 삼주체라고 얘기하면 가계와 기업과 정부가 있는데, 지금의 어떤 위기의 상황을 보면 예전에 이제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는 기업의 부채의 상황, 기업의 유동성 위기로 인한 위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업은 좀 잘 나가고 있어. 특히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기업들은 잘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가계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어떻게 보면 외환 위기가 아니라 내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을 이제는 지금 잘 나가는 어떤 기업들에 기초해서 이 부분을 구조조정하는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이미 무너졌다는 말이 많은데 다가올 5월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진짜 성적표는 상승일까요? 폭락일까요? 부동산 가격이 무너졌다라는 거를 이제 사실은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많이 체감을 할 건데, 아직도 언론이나 뭐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지역들, 또 그 지역을 보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양도세 유예가 종료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양도세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팔거나 이러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냥 보유하는 선택을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화되고 그래서 더 사람들이 집 사기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가 되면서 집값이 또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양도세 중과 유예 부분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기점이 된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앞으로 유예되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어떤 평가 이익상 발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 이익을 이 시기가 넘어가면 이제 다 정부 쪽으로 뭐 많게는 80% 가까이를 내줘야 되는 상태인 거죠. 그 얘기는 이만큼을 내주고서라도 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이걸 계속 보유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 그런 매물들은 이제 출회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안 내놓을 거다, 버틸 수 있는 사람 당연히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부동산을 일부 가져가는 사람들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 이걸 내가 파는 것보다는 이걸 다시 사는 게 어려우니 자녀한테 증여하는 게 낫겠다,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보유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보유세에 대한 강화가 나오고 얘기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또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개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 자기 상황에 따라서 다 판단을 하실 거예요. 특히나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증여를 통해서 많이 이제 자식들한테 이전하는 작업들을 많이 한 상태이고, 그리고 이걸 보유하는 데 있어서 보유세의 부담을, 내가 50억의 집에 대한 부담을 지금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2천만 원도 안 하죠, 보유세에 대한 부담이. 근데 이 부분이 강화될 걸로 지금 이제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천만 원 정도는 내가 50억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2천만 원 정도는 부담할 수 있어. 그럼 유지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50% 가까이가 갭 투자의 형태로 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똘똘한 한 채를 많이 샀다고 하지만 그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작년에 많이 거래됐던 것 같은 경우 비중을 보면 뭐 마포 같은 경우는 뭐 60% 가까이 거의 다 그 갭 투자의 형태로 이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얘기는 전체적인 그 자산 평가액 중에 상당 부분을 전세금으로 충당을 하고 나머지 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 전체 금액에 대한 보유세를 2천만 원, 3천만 원 매년 부담을 한다. 이런 부담을 할 수 있으면 유지하겠죠. 근데 그 부담이 정말 부담으로 느껴지는 사람은 이 30억, 40억의 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선택들은 개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자산 시장이 지금 재편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에브리싱 랠리라고 표현이 되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떤 이쪽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장의 과열에 대해서 많이 인지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게 가계부채의 어떤 근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열을 지금 정부 차원에서 많이 조절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시장도 지금 뭐 정점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판단되는 시장이잖아요. 근데 다른 시장들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해 동안 75%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자산 상승의 기회가 이 자금을 활용했을 때 다른 자산을 투자했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있다. 그럼 선택을 하겠죠. 보유를 해서 내가 몇 년간 이 정권 초기에 지금 이런 어떤 보유세에 대한 강화 정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는 한 4, 5년간 또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거의 한 10년간 이 상황이 유지된다라는 걸 뜻하고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자금을 이 세금을 충분히 부담하고서라도 충분한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다 생각하면 가져가겠죠. 그치만 그 과정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거고 어떤 자산의 비중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부동산이 70% 금융자산이 30%인 구조, 다른 나라들과 반대되어 있죠. 이런 구조가 점차 지금 변화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원화가 휴지된다는 기조가 만연한 가운데 돈 대신 부동산을 소유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도 수요가 지속될까요? 원화가 휴지된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원화가 휴지인데 사람들은 돈을 못 구해서 안달이잖아요.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고 돈이 있어야 무엇을 할 수 있고 살 수도 있고 한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마치 가치가 없어지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돈이 없어서 자산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많은 분들이 자꾸 이제 원화 휴지가 되니까 자산의 형태를 보유해야 된다. 보유할 수 있죠. 근데 이 자산의 형태를 보유하고 있는 게 그럼 다른 것들에 비교했을 때 과연 이게 그만큼의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 시장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과열돼 왔어. 그리고 이미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어. 그거는 대출을 한없이 해 주던 시기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지금 대출을 안 해 주는 시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아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이 이미 이만큼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더더욱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시장인데 이 시장에 대해서 돈을 바꿔서 그럼 지금 이 유동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이 유동성을 부동산에 쏟아 넣는다? 이런 판단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유동성을 내가 지금 이 돈이 휴지가 되니까 '집으로 바꿔 놔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건 이 집의 가격이 계속 올라준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 시장은 굉장히 많이 과열되어 왔던 시장이고 이게 한계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줄어든 시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숫자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25억이 넘어가는 주택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분양가 주변 시세 대비 절반을 분양한다고 하는데 그 분양가를 지급할 돈이 없잖아요. 그 돈도 대출을 안 해 주면 입주 대란이 발생을 하고 뭐 과거에 분양했던 아파트들 주변의 시세는 뭐 40억, 50억 한다는데 분양가는 20억도 안 됐잖아요. 근데 그 20억의 자금을 마련하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그 잔금을 못 치러. 이게 말 그대로 돈을 휴지라는 돈을 구하지 못하면 그 집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이런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과열된 시장인데 이 자산 가치가 더 많이 상승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이 유동성을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이 선택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좀 답이 됐을라나? 주담대 7%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부동산 유동성 경색 문제의 해결 방안은 어떤 걸까요?
주담대가 7%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지금 금리 동결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기준금리는 동결하고 있는 상태인데 주담대가 7%다. 즉 은행들이 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비용이 올라갔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은행에 예금이 어느 정도 있어서 은행이 갖고 있는 그 기본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대출을 해 주고 돈을 빌려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다른 시장 자산 시장에 대한 투자의 붐이 일다 보니까 이 예금으로 놨던 돈마저도 다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쫙 빠져나간 거예요. 그러면 은행은 계속해서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걸 못 구하니까 이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은행채도 많이 찍어내고 막 이렇게 돈을 조달을 하는데, 그러면 채권 시장 안에서는 그러면 경쟁적으로 돈을 구하려는 채권들이 많이 발행이 되는데 그중에서 누가 먼저 팔리고 누가 잘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안전한 곳, 뭐 국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있겠죠. 그리고 은행채 같은 경우도 안전하지만 상대적으로 국채를 굉장히 많이 찍어내고 있는 상태에서는 더 돈 구하기가 어려워진 시장이니까 조금 더 높은 금리를 주지 않으면 채권 금리상 올라가지 않으면 돈을 못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좀 비싸게 조달을 한 거예요. 비싸게 조달을 했으니까 빌려주는 거에 있어서는 더 비싸게 빌려줄 수밖에 없고, 그게 이제 주담대 7%, 이제 8%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결국에는 돈을 필요로 하는 곳은 너무 많은데 돈을 선택적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 얘기는 이 부동산 시장 또 주택 시장, 특정 시장에 빌려줄 수 있는 돈, 흘러들어갈 수 있는 돈 자체가 경색됐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결국에는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 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이미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구조조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기에 돈을 더 많이 집어넣어 줄 수는 없는 구조예요. 이미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증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집이라는 거는 시간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공급에. 그러면 계속 대금 납부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그 얘기는 가만히만 있어도 이미 판 물건들 때문에 계속해서 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여기에 흘러들어가는 유동성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해요. 그런데 이거를 빌려주는 게 너무 많이 빌려줘 놔 가지고 더 못 빌려주는 상태, 한계 상황에 왔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출의 증가율을 제한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원하는데 가장 우량하다는 곳만 빌려주고 싶고, 은행 입장에서는 또 다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빌려주고, 아니면 더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빌려주는 형태, 이렇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그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시장은 당연히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즉 빚을 갚거나 팔아서 갚거나 어떤 강제적인 형태로 팔아서 갚거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죠. 결국에는 구조조정이죠. 그러니까 유동성 경색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이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려면 뭔가 메릿이 있어야 들어오는데 메릿이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그게 조정이 돼야 들어오겠죠. 환율, 주가, 부동산, 금과 은이 동시에 오르는 기묘한 시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만큼 불안한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가치에 대한 상대적인 절하 부분이 있는 건데,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절하된다라는 의미는 우리나라의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돈을 잘 벌고 성장률이 높을 거고 어떤 기대감이 있으면 돈값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환율이 올라가 있는 상태. 그만큼 경제적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낮고 뭐 이런 시장인 거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부양을 지금 하고 있죠. 인위적인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비생산적인 시장이 많이 들어가 있던 자금 자체가 그 유동성이 이 시장으로 끌고 오는데 정책적으로 성공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마중물이 돼서 어떻게 보면 다른 외국의 기관들에서도, 외국의 자본들마저도 이 시장에 더 많은 자금을 투여하는 형태, 또 많은 수익을 주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많이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주가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부동산은 모든 시장이 오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직도 PF의 문제 때문에 경공매나 이런 것들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지방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분양 내지는 미계약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량이 쌓여 있고, 또 건설사의 위기 문제들, 또 연체의 문제들도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그대로 겪고 있는 시장이고, 금, 은 같은 경우는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이건 사실은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가는 건데, 미국의 어떤 달러에 대한 약세를 용인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어떤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들에 조금 더 자금을 이동시키는 형태. 그리고 안전자산이라는 건 사실은 돈의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이런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에서 완전히 이제 변모됐죠. 오히려 약간의 투자성의 개념이 들어간 시장으로 바뀌다 보니까 금, 은 이런 시장에도 지금 올라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는 시장이다. 그럼 그 시장 안에서 그나마 안전하다는 곳을 쫓고 또는 더 많은 이익을 준다는 곳을 쫓고 그 시장이 꺼지지 않는 순간까지 나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위험을 감수해서 뛰어드는 이런 시장인 거죠. 그만큼 변동성이 극대화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러면 여기에 어떤 이제 뭐 시그널이라든가 어떤 이벤트가 생겼을 때 그만큼 그 충격이 한꺼번에 올 수 있는 시장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금, 은도 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이게 금값도 계속 올라갈 것 같았던 시장이지만 또 이런 식으로 변화가 있는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만큼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커진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이 1420원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심각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을까요? 온다면 어떤 형태로 올까요?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이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용인하되 그 올라가는 수준을 계속해서 지금 조금씩 높여 잡으면서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1,500원 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연말에 금리가 환율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연말을 기준해서 그다음에 어떤 모든 기준들을 잡다 보니까 연말의 환율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보면 조금 낮춰지는 형태로 많이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환율이 연초에 한 2주 정도 지나고 다시 1,480원대까지 튀어오르는 현상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는 우리나라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핫하니까 이 시장으로 해외의 달러를 팔아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오면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그만큼 환율을 이제 관리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자금이 언제든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인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4,000에서 4,200억 사이 정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예전으로 따지면 그래도 안정적인 수준이다. 변동성이 엄청 크지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 밴드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외환 위기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것 갖고는 급격하게 빠져나갔을 때 대처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에 대한 얘기를 경제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변동성을 키워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환율이 외환 보유고가 4천억 달러면 충분하다라는 말도 지금은 이제 통용되지 않는 시장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미국의 대미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따박따박 나가야 되는 자금들이 있는 상태고 유출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럼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는 어떤 유입 요인을 만들어주고 있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한 선진화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국 자본이 계속 들어와줘서 머물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의 외환들 외국에 투자하고 있는 자금들이 미국 시장 이런 데보다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더 이익이 있을 거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라 하는 이런 유도책들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빠져나갔을 때는 외환위기가 안 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많은 이제 완충책들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유지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 부동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환율이 1,500원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모든 기준이 바뀌고 또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단이 또 열려버리는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믿음 자체가 신뢰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어떤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건 또 그만큼 높은 금리를 쳐주지 않으면 자금을 구할 수 없는 시장. 근데 대부분의 어떤 시장 자체가 자금을 융통해 가지고 이 크기를 유지하고 있는 시장인데 그게 원활해지지 못하면 결국에는 자산 시장의 재편이 필요한 거고 그 얘기는 그만큼 규모가 축소됨을 뜻하는 거고 부의 축소가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면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계속해서 대출을 뭐 15년부터 해 가지고 뭐 거의 2배 가까이 14년도에 한 1,000조가 안 되던 가계 부채가 2,000조가 되는데 10년이 안 걸렸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채를 늘려 가지고 이 자산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시장에 돈이 더 안 들어와 주는 상황이 되면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자산 시장 자체가 규모가 줄어드는 것. 즉 가격 자체가 떨어지면서 일부 구조 조정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고환율 시대 부동산에 어떤 충격이 올까요? 현재 지방 아파트와 PF 시장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니까 고환율이 된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의 신용이 떨어진다라는 의미고 그만큼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뜻이고 그 자금이 한정적인데 그 한정된 자금 하에서 여러 가지 시장으로 자금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에요. 여러 분야가 필요로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만큼 그럼 지방 아파트 PF 시장은 어느 정도 순위에 있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거죠. 리스크가 적고 많은 이익을 줄 수 있다라는 구간에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가겠죠. 지방 아파트 어떤 메릿이 없는 거예요 지금. PF 시장은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얘기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높은 분양가에 어떤 이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구조가 유지돼야 되고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겪지 않으면 이 PF의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또는 비용 자체를 줄여서 실질적으로 지금 투입된 비용 중에 일부를 손실로 처리를 하고 어떤 사업성이 있는 구간까지 재편하지 않으면 PF 시장은 달라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만큼의 리스키한 부분이 있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고환율의 시대에 어떤 환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자금을 구하기 힘든 시장이 됐을 때에 더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나겠죠. 지방이나 PF 시장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시장이 될 수밖에 없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유예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금 도와주면서 하고 있는 시장이지만 그 시장이 계속 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값에 있어서 조정이 바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집이라는 거는 일단 살고 있고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공급자인 거거든요. 언제든 자기가 잠재적인 공급자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집값 떨어진 거 인정하지 않고 나는 그냥 계속 유지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매물로 안 나오는 거고 호가도 떨어지지 않겠죠. 그러니까 당장은 지금 어떤 그런 위기가 있다라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고 서서히 고사되고 있지만 지금 당장은 이거 나 지금 예전에 8억 가던 거야. 근데 지금 시세가 5억이 됐지만 나는 이거 8억 될 때까지 안 팔 거고 8억이라고 나는 생각해. 이러면 안 떨어지는 거죠. 그 집을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시장의 상황이 전반적으로 그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예전에 집값이 굉장히 침체되던 시기, 경기가 침체되던 시기에도 집값의 하락률은 굉장히 낮게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가장 마지막 재산이고 필수제이면서 가장 최종적인 자산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호가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원래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가격 대비해서 그 하락폭은 낮았었거든요. 그 조정이 지금은 바로 느껴지진 않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거의 대부분 무리했던 사람들의 물건들이 굉장히 급격한 조정을 보이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로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이제 좀 체감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뭐 똘똘한 집 말고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뭐 송도나 노도강 지역들 같은 경우에 노도강 같은 경우도 21년 연걸 최고점일 때 8억 막 이렇게 찍었었는데 지금 4억 뭐 이렇게 내려갔잖아요. 절반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건 조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그 8억에 산 사람들 또는 8억까지 간 걸 경험한 사람들은 이게 언젠가는 좀 시장이 좋아지면 좀 더 올라갈 거야. 그런데 떨어졌다고 하니까 4억에 팔려요. 그 팔리고 또 다른 데는 대출이 안 나오고 여기는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까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이거 팔리나 보다. 그러면 나는 한 2억에 사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뭐 이제 은퇴하고 이제 집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4억에 팔렸대. 근데 4억 천 4억 3천 나 이렇게 좀 받아줄래? 올라가는 거죠, 호가가.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벌어지는 현상이지만 장기적인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그 8억 하던 게 바로 4억이 되진 않았잖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떨어지는 원화 가치에 대비하기 위한 금이나 은 등 안전자산 투자 방법과 감사님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궁금합니다. 일단 떨어지는 원화 가치 대비해서는 결국에는 그래서 달러에 대한 헤지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레버리지에 대한 정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빚이 없어요. 당연히 이제 빚을 활용하는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어떤 변동이 있는 시장에서는 나한테 족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빚을 활용하지 않는 형태의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로 봤을 때는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비중도 일정 부분 가져가고 있고 미국 자산이라든가 달러화 표시 자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금이라든가 대체 투자 부분 그리고 지금은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은 상태이다 보니까 그 ETF나 어떤 지수 추종하는 이런 주식에 대한 투자 부분 이렇게 좀 골고루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금 굉장히 불안한 마음 또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고 났는데 또 세제가 바뀌고 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시장이 될까? 또 내가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다시 시장이 뜨거워지진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을 많이 갖고 계신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29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이고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6만 호라는 단어만 먼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보도에서도 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뭐 늦게 퇴근하신 분들은 뭐 내일 아침 정도에 가시면서 뭐 출퇴근 시간에 보시면 그 포탈에 뜰 텐데요. 뭐 6만 호 뭐 또 와 뭐 엄청난 공급 뭐 이런 표현도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언론들이 요즘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통령한테 약간 친화적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고 팩트가 중요한데 많이 분양하면 뭐예요? 언제 분양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언제. 그죠? 10년 뒤에 나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6만 호를 언제 하냐. 또 중요한 것도 얼마에 분양을 할 것인가. 내가 희망을 갖고 기다려 볼 만한가?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가? 아니면 기존 절사나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한테 확실하게 신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핵심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대책 이래가지고 요점 방안이래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제목 보통 보도자료 나오면은 대책들이 추진 배경, 추진 방향, 그리고 입지 세부 추진 방안, 향후 계획, 투기 방지 대책 이렇게 한 5단계로 이제 하는데 원래 요런 거는 나중에 있죠. 원래 없고 그냥 향후 계획에서 끝나는데 요번에는 요거까지 들었어요. 이 내용을 보면 됐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이 97 공급방을 그래서 이 플러스 알파를 갖다 위첨자로 써놓고 신속화 방안 이렇게 썼는데 그걸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97 대책 때 발표한 것들 중에 확실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97 대책 때는 사실 발표만 했지 135만 호가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구분도 안 갔어요. 일반 분들이 볼 때. 저는 뭐 오래 했으니까 조금 구분은 되지만 그 일일이 안 되는 거 되는 거를 설명하기도 힘들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이거 물탕 대책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거예요. 두서가 없으니까. 근데 요번에 이제 그 두서를 좀 맞춘 겁니다. 그래서 97 때 발표한 내용들 중에 그동안 몇 개월 동안 9, 10, 11, 12 3달이죠. 4달 정도 되네요. 4달 동안 작업한 내용 중에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판단된 것. 이것들을 요번 발표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신규로 앞으로 어떻게 공급하는 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게 이제 그때 발표 안 한 게 요번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을 합쳐가지고 이제 6만 원 얘기를 한 것이고 핵심은 이겁니다. 도심 핵심 요지 6만 호 집중 공급. 정확히는 59,700인데 6만 호라고 이제 타이틀을 달았고 이제 느낌이 이상한 게 2027년부터 착공 개시예요. 그러면 착공을 한다는 얘기는 분양을 만약에 MB 때처럼 사전 청약을 한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도 할 수 있는 거고 시스템을 바꿔서 아니면 2027년에는 분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년 정도 남았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이게 약간 청년들과 서민들을 약간 기만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2027년부터 착공하는 게 있긴 있어요. 있는데 그 물량이 제일 적어요. 그리고 28년부터가 많아요. 좋은 자리들이. 그래서 냉정히 보면 28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2년 뒤인데 뭐 1월 달 지나니까 1년 뭐 10개월 기다리면 소식들이 나오겠죠. 근데 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핵심은. 도심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하도 듣다 보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정말 제가 봐도 핵심 도심입니다. 신규 부지 발굴 기존 사업 신속화 방안 이렇게 이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심 핵심 요지가 6만 호 이게 이제 팩트고요. 중요한 게 이제 2027년부터 착공 개시. 그런데 이게 약간의 좀 페이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마치 이러면 많은 물량이 2027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물량은 조금 적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애를 써서 나머지 어떤 뭐 진행 사항들이 진도가 빠르면 더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2028년이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자리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도심 내 공공부지가 43,000이에요. 제목이 공공부지이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주인이 국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국가가 열심히 하면 빨리빨리 될 뿐이 아니라 확실히 된다는 얘기죠. 예전에 발표 내용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에 발표한 6만 호가 그냥 예정의 개념이 아니라 거의 확정이고 진행하는 게 예정이라는 약간 다른 개념인 거예요.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노후청사가 10,000호예요. 9,900호. 그럼 노후청사도 국가가 한번 하잖아요.
이것도 나온다는 얘기죠. 신규 공공주택지구가 6,300호. 그러면 이거 다 공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민간하고 협의할 부분이 많이 없어요. 대부분이 공공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공급된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우리한테는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죠. 그 세부 추진 별도로 이제 제가 정리해 놨었고, 향후 계획에서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린벨트 해제를 5년 동안, 그러니까 임기 동안이겠죠. 한시적으로 총량을 해제하겠다는 거를 국무회의에 심의 올린대요. 그렇다면 서울 수도권에 3기 신도시 입지 좋은 데처럼, 여러분 뭐 이렇게 서울에서 조금 수도권으로 나가다 보면 그 막 비닐하우스 있고 이런 데 있잖아요. 빈 땅 평평하고 이런 데 많잖아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이게 새로운 좋은 자리에 이 공공주택들이 또 공급이 될 수 있다는 신호를 줬어요. 그러면은 강력한 의지가 엿보이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투기방지 대책은 해당 지역에 이제 발표된 거 지금 공공청사든 뭐든 이게 발표되면 그 주위에 상가가 조그만 게 있으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몇천 세대가 아파트가 쓰면 이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이런 막 거래가 되고 투기가 되니까 그 지역의 빌라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미리 그냥 바로 오늘 발표하면서부터 그냥 토지 허가로 지정해 버렸어요.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용들 중에 이제 지금 요점을 말씀드렸고, 게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이 안에 20장을 다 읽을 시간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대신 읽은 요약을 드리면, 이 여러 문구가 있는데 뭐 특히 3기 신도시 뭐 빨리빨리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중요한 게 서리풀 지구를 지정을 하고 바로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집어넣습니다. 지구 지정을 하고. 그 얘기는 뭐예요? 공공주택특별법을 통해 가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 또 이제 세간에 이제 나쁜 언론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언론, 기레기과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또 10년 걸리게 15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엔 달라요. 왜 다르냐면, 보통 이제 어느 지역을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이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틀을 잡아야 돼요. 발표하고 나서 지구 지정을 하는데 한 1년, 1년만 걸립니다. 이쪽을 후보지로 하겠다 앞으로 하면 그 여러 가지 뭐 그 안에 사는 주민들이나 이런 것들 다 계획을 잡아야 되잖아요. 전체 예산에. 한 1년, 1년만 걸리는데, 그러고 나면 토지 보상을 들어가요. 토지 보상이 또 한 1년 걸립니다. 빨라도. 그러니까 2년 반, 3년이 그냥 가는 거예요. 2년에서 3년이. 근데 요번에는 이 법을 바꿨어요. 작년 연말에 법을 바꿔서 이렇게 발표하고 나면 바로 이때부터 토지 보상을 협의하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이나 1년 반이 확 줄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패턴을 보면은 직접 수용의 의무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을 안 거치고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거 빠르면 2028년이면 분양할 수 있다. 강남에 2만 세대거든요. 그 좋은 자리에. 그리고 여기는 결정적으로 분양가를 제가 예측해 볼 때 거의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시던 반값 수준입니다. 암만 계산해도. 왜냐면 그린벨트니까 땅값이 싸잖아요. 그럼 건축비는 6억인데 거기서 땅값이 뭐 제가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인력 가는 동네에서 거기는 한 뭐 현재 공시가격으로 뭐 300만 원이 400 이래요. 그러면 1,000, 2,000이면 토지 보상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 싸게 분양할 수 있죠. 그러면 10억 이하도 나온다고 봐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면 좀 돈 들어가겠죠. 그런 거 하면 그래도 반값이에요. 그러면 강남의 이 불장은 약간 식을 수가 있어요. 보금자리 주택 MB 때 발표했을 때 강남의 평당 가격이 그 당시 시세가 2,500에서 3,000만 원이었어요. 한 9억, 10억 정도 되죠. 32평이. 그런데 그거를 발표를 할 때 뭐라고 했냐. 평당 분양가 1,200에서 1,300에 분양합니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값이잖아요. 10억 가던 아파트가 5, 6억에 분양을 하니까 어떤 바보가 10억짜리를 지금 사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냥 기다리죠. 그러면서 서울 집값이 4, 5년 동안 안정됐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2만 세대도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거다. 아마 내년쯤에 더 확장이 나올 것 같다고 느껴지고요. 그리고 위례도 좋잖아요, 위치가. 위례 같은 데도 이제 위례 업무 용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업무 용지 용도 변경, 이건 LH가 하면 되거든요. 이건 바로 할 수 있어요. 또 한국교육개발이라고 이것도 강남에 있어요. 이것도 몇백 호밖에 안 되지만 위치가 너무 좋죠. 말씀 들으셔도
이 부분도 또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주요 핵심 지역에 다 하는구나. 그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래서 좀 용산처럼 핵심 입지의 공급을 늘린다지만 이번 6만 호 공급 발표가 서울 수도권 주택시장의 수급 불안과 심리 과열을 완화하는 데 충분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일단 6만 호가 그냥 가시적이거나 이렇게 예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고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하나 있죠. 분양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예전 방송에도 우리 신사임동 가족분들은 아시겠지만 분양가가 중요하다 얘기 드렸어요. 분양가를 가이드를 줘야죠. 누가 봐도 예측되는 분양 가격이거든요. 나라 땅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분양가를 말씀을 안 한 게 좀 마음에 걸린다. 이건 분명하고. 그런데 그 용산 그 진행되는 그 핵심 요지를 떠나가지고 다른 부분들도 다 거의 진행으로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수급 불안에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은 예전처럼 불신이 좀 있잖아요. 발표만 하지 안 하니까.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고 아마 내일 뭐 물이나 지난 보도들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문가 의견들이 좀 붙을 거 아니니까 이번 발표에 대해서 그러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 다 실현 가능한 것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은 모르잖아요. 일반 분들 바쁘시니까 출퇴근하시고. 그런데 분위기를 보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전문가들이 다 이거 괜찮은 거래. 왜 괜찮지 생각해 볼 거고, 지금 저는 이제 우리 신사임당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아까 질문에 답변 드린 것처럼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이거는 확정적이구나. 그리고 위치가 너무 좋구나. 다만 분양가가 없는 점은 아쉽다. 여기까지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느낄 때 6만 원이면 도대체 얼마나 양인지 일반 분들도 잘 몰라요. 맨날 뭐 100만, 200만 떠들다가 갑자기 6만 원으로 하니까 이게 많은 건가? 서울 도심이잖아요, 주로. 경기 일부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서울에서 이건 다 일반 분양분이잖아요. 조합원이 없죠. 그렇죠? 일반 분양분이라 그러면 일반 분들한테 다 분양을 해주는 거고, 물론 특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특별하게 청약제도를 좀 바꿔서 청약이나 신혼부부한테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소외됐던 4050, 60들도 뭐 추첨제를 둔다든지 이렇게 청약제도로 변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되게 좋게 볼 거예요. 진짜 하는 건가 보다.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청약제들을. 그러면 그 느낌이 오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빨리 안 오고 한 3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살짝 느낄 것 같아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던져버렸잖아요. 그것도 사실 메시지가 일부 있습니다. 그렇죠? 더 이상 부동산 망국병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던졌고, 여러분들은 바빠서 모르지만 워딩을 다 이렇게 전 2시간을 봤어요. 그 3페이지를. 해석을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또 저도 뭐 어디 강의 가면 얘기하듯이 전문가들은 좀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세무사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조금 급진적인지 모르지만 버티는 이익보다 버티는 비용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그 워딩 중에 바쁘시면 못 보셨으면 그 X 트위터 가시면 이재명 그 X 대통령 거기에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보시기 바라는데, 그리고 방송 연두 기자님과 저 기자회견 간담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버티는 이익보다 버티는 비용이 부담되면 땡땡땡. 그럼 이게 정리가 됐죠. 그리고 거주 비거주를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비거주는 거의 투자 투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거에 대해서 뭐 민주주의국가에서 뭐 개인 재산권이 인정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세라는 제도를 끼고 자꾸 갭투자 갭투자 하면서 왜곡 현상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 없고 제어할 수 있는 어떤 팩트가 하나 뭐예요? 거주 비거주예요. 근데 거주 비거주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면 똘똘한 채가 장특공제라는 것들이 생겼거든요. 집을 그냥 조금만 오래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금을 안 내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에. 치킨집을 내고 다 내는데 얘는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사람들이 집을 똘똘한 채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왔는데 그 부분을 갖다 이번에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방선거 전후로 해서 장기특별공제를 보유만 해가지고 갭투기 하는 거는 세금 면제를 다 없앨 거예요. 그러면 그게 30, 40% 줄거든요. 주택의 가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면 하방 효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주택 새로 나오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이 부분은 있죠. 바로 입주하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내온 세월이 벌써 몇 년이에요. 10년 동안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값이나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잖아요. 아, 분명히 지금 시세보다 싸겠구나. 제일 쌀수록 저렴할수록 더 좋은데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느낌들을 결정적으로 요번 대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보도자료에서 추가로 발굴되는 공공택지 부지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그랬어요. 유유부지고 뭐고.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6만 원 이미 나왔고 또 막 여러분 그 상암 DMC 랜드마크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울에 있는 그 여기 상암로 DMC 여기에 있는데요. 땅이 자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이 그 랜드마크로 키운다고 다 청년들은 막 힘들어하는데 주거는 신경 안 쓰고 거기다 뭐 콘벤션 짓고 업무지구 짓고 그래가지고 매각을 하는데 안 팔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상가들이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안 해요. 차라리 그러면서 주거용지를 늘려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안 늘려줬어요. 근데 요번에 이제 이것도 이제 정부가 손을 대려고 하니까 2천에서 5천 가구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포에서 5천 가구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재건축 재개발 암만 해봤자 아시지만 원래 조합원들이 있잖아요. 늘어나는 물량이 뻔해요. 그 다 몇백 세대 뭐 일반 분양하는 거 보시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강남에 재건축했다, 재건축 활성화하면 뭐 많이 그 계산해 보세요. 타면 300, 500 뭐 이래요. 그 10개야 3천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냥 한 군데다가 5천 개 차이가 많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은 이미 말씀 주신 설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 센데? 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일반 분들은 청년이나 이런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건 되는 거야 라고 퀘스천하는데 첫째, 되는 거다. 두 번째는 가격은 발표 안 했지만 시세보다 쌀 거다. 확정적이죠. 세 번째는 지금 말씀대로 그 수급이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1년에 내년에 입주 물량이 15,000, 2만이라 그러잖아요. 올해도 한 2만 좀 되고. 근데 이거는 공공 다 합한 거고. 그러면 일반 분양분들을 해가지고 온전히 집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집들은 반도 안 돼요. 15,000밖에 공급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6만 개면은 3년치예요. 확정적이잖아요. 이런 설명들을 지금 우리 신사임당 가족분들은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좀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주위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또 2월, 3월에 후속 대책이 또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공급에 관련된 거예요. 제가 볼 때. 그게 또 좋은 자리에 또 뭐 쭉 나온다. 이러면 느낌이 예전하고 좀 다르잖아요. 실현 가는 건데 이번에 6만 원인데 다음에 또 2만 원가 나왔어. 근데 이것도 확실한 거야. 근데 또 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생각이 좀 바뀌기 시작하죠. 그래서 요번에는 97은 좀 멍탕을 때렸다라면 이번엔 그나마 속을 좀 채워가지고 의지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대책도 이어진다는 걸 가정하면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은 미리 알고 있지만 일반 분들한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불안을 잠재우는 데는 조금 시간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올 테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군부대 이전 부지 활용 등등에서 국토부와 서울시 간의 엇박자, 실제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진 않을까요? 그 뉴스가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제 개인 유튜브도 가끔 와주세요. 뭐 내용은 많이 없지만 조금씩 가끔 올리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한 화면을 보내드릴게요. 그 지금 질문에 대해서 여지껏 왜냐면 용산이 너무 오랫동안 사업이 좌초가 많이 됐잖아요. 믿음이 안 가요, 사실. 안 가는데 이번엔 좀 믿음이 간다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너무 이쁘죠, 이렇게. 정말 랜드마크 위치예요. 그런데 이걸 1월 27일 그저께입니다. 그저께 정부가 발표를 해요. 일반 분들 바빠서 모르시는데 제가 요약한 거 보시면 같이 볼까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과 함께 회의를 열고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을 위한 학교 용지 이전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에 착수했다. 좀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학교 용지 문제 교육관과 협의해서 1만 호 공급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일단 받은 거예요. 저는 이걸 본 순간 1만 원 공급 무조건 된다고 생각을 했고 27일 그날 발표하고 3일 뒤인 오늘 발표가 됐잖아요. 공급하겠다고,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공급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어서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용산 요 면적이에요. 보시면 사업 실용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 현재 서울시에서 잡아놓은 도시계획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C지역 있죠. C지역. C지역이 전체가 49만 4천 제곱미터인데 9만 제곱 좀 넘어요. 9만 제곱을 가지고 제가 용적률을 여기 평균 용적률이 700%거든요. 아까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70층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40층짜리시면 용적률 600%면 다시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하면요, 여기 C 요것만 해도 12,000세대 나와요. 한 18평짜리 할 때. 그러면 만세대는 가볍게 나오겠죠? 이거를 할 때 그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정 정도의 세대수가 있으면 그 학교가 하나씩 설립을 해야 돼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육부의 얘기는 뭐냐? 이게 진짜 청년을 위해서 좀 맞춤형이에요. 교육부 얘기는 4인 가구인 25평, 32평이 많으면 학교를 지어야 되는 게 룰에 있어요, 법에. 그러니까 만약에 1인 가구, 청년 가구나 1, 2인 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면 애들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중축을 하든지, 그래서 국토부가 한 발 더 나가서 학교 부지를 다른 바로 옆에 제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국토부가 아니라 교육부에서도 거의 먼 거리가 아닌데 학교 다닐 수 있잖아요. 꼭 그 용지가 아니라. 근데 그 부지를 또 국토부가 거의 매입을 해가지고 제공한 거예요. 교육부에서 거절할 어떤 명분이 많이 안 쓰는 거죠. 서울시의 청년 주거복지, 신혼부부 주거복지를 위해서 협조해달라는데 그거 안 해주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럼 교육청에 아마 청년들이 막 난리 날걸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간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갈 수밖에 없다. 왜?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이걸 반대하면 신매국 녹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정부가 발표를 과감하게 할 수 있었고, 저는 이미 27일 날 제가 이제 방송에다 분석하고 올렸죠. 만호 무조건 공급된다, 여러분 준비하셔라 했는데 오늘 발표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한 거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자업무지구 개발사업 계획. 그래서 제가 면적을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C구역 면적만 이렇게 C구역 면적을 해보니까 1168세대 딱 뜹니다. 이렇게 17평 할 때 실평수이면 80% 잡으면 8인 88, 13평이에요. 실평수가. 그럼 크지 않나요? 충분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정도 하는데 이게 서울시는 이렇게 국제 업무 복합, 업무 지원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안 되죠. 청년들 위해서 주거용지를 많이 해야죠. 이번에 통과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로 요것만 끝난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용산 만호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이게 만호예요. 만호인데 여러분 그 용산 바로 앞에 또 용산공원 쪽에 이제 캠프킴이라는 또 부지가 있잖아요. 이 부지도 짓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2,500호예요. 그럼 만호에다 2,500호면 12,500호죠? 그리고 그 옆에 서빙고동이 있고 용산 유수지도 한 480개, 그리고 용산 우체국도 뭐 50개. 여기서 이제 진정성이 좀 보이는 거예요. 용산 우체국 위 옆에다가 50채 정도 47채 집을 지어서 청년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계산을 한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 59,700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대충 한 게 아니고 이게 진정성이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다 하면 13,500호가 이 어마어마한 용산 지역에 청년 여러분과 이 신혼부부, 그리고 또 모르겠어요. 조그만 청약서도 바꾸면 서민들도, 일반 중산층들도 뭐 5060 분들, 40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뭐 추첨제로 한 20%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정말 박수 칠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수급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번에 발표한 거. 그래서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이번 정부가 또 임기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과천 경마장 방첩사령부 이전처럼 이전이 선행돼야 하는 사업들은 일정 지연 가능성은 없을까요? 요 그림인데요. 이거 뭐 경기도 과천시 일원인데 여러분 경마장이 있잖아요. 경마장이 옛날에는 경마장을 많이 갔어요. 요즘 거의 안 가거든요. 그리고 과천 어린이 대공원은 접근성이 조금 딴 데보다 좀 떨어져요. 공원이. 그러다 보니까 공원의 기능이 많이 본 기능을 이제 충분히 활용 못하고 있죠. 근데 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위치도 좋고 바로 뭐 강남이랑 붙어 있으니까 마치 서울이죠. 거의 똑같은. 그런데 위치는 너무 좋고, 예전에 그 과천 종합 그 정부 종합 청사 있잖아요. 이것도 막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시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좀 반대를 해가지고 일단 보류해 놨잖아요. 어쩌면 제가 볼 때 이번 정부는 워낙 강하시니까 그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일단
경마장 이거는 제가 뭐 어디를 통해 가지고 좀 정부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랬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여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9,800호예요. 만호예요. 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만호면은 그 잠실 일대 가시다 보시면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뭐 엘리트, 트리지움, 엘스 아파트 세 단지가 쫙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 넓은데 종합운동장 지나자마자 그 롯데타워 가기 전까지 다 그 아파트들이에요. 잠실주공 빼면. 근데 그 아파트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게 15,000밖에 안 됩니다. 그럼 얼마만한 물량인지 아시겠죠? 맨날 12,000만 뭐 옛날에 270만 300만 이런 얘기하다가 5만 3만 얘기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만약에 이 방송을 들으시고 혹시 모르시는 분은 내일 잠실 종합운동장에 내리셔가지고 신천역에 내려서 주위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물량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이 과천 경마장도 사실 나라 거잖아요. 마사에는 하부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전 부지를 뭐 조그만 데 어디 옮긴다든지 이거는 바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뭐라고 하고 있냐면 2028년 착공 예정이에요. 계획을 이렇게 잡았어요. 정부 의지가 너무 강력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기대할 만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과천 경마장 이것도 과천 지역, 이건 좀 아쉬운 게 서울하고 근접하니까 이걸 과천 시민한테 죄송하지만 시민의 숫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물량이잖아요. 그럼 이 중에 한 30, 40%는 서울 시민도 청약할 수 있게 이런 좀 융통성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 당국자가 계시면 이거 보시면 그렇게 하면 박수 많이 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실현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네. 교통, 학교 같은 기반 시설 개선 없이 주택 공급만 늘리는 구조. 서울의 만성 교통난을 더 키우는 건 아닐까요?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우리나라는 제도가 있어요. 집을 지면 지금 발표한 이 수치들도 집만 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기반 시설 있잖아요. 파출소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계산한 거예요. 기본이에요. 대한민국의 공공주택 특별법을 통해서 공급되는 공공지역들은 다 기본입니다. 도로부터 해서. 그거 다 감안하고 대충 발표하는 게 아니고요. 호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 도로도 놔보고 이거 다 해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몇 달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뻥으로 국민들 땡땡타운처럼 되지도 않는 거 막 뻥치는 것처럼 여기다 2만 원 때릴 수도 있어요. 그 나중에 와서 조금 줄여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정부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시는 바와 같이 현 대통령이 실현 공약률 뭐 우리나라 1등이라잖아요. 공무원 중에. 할 수 있는 것만 딱 얘기하잖아요. 그 책임지고 더하면 박수 받고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지껏 벌써 뭐 저나 그분이나 사실만큼 살았잖아요. 근데 무슨 뭐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런 걸 장난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이거는 28년 착공 진짜 열심히 해서 빨리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좀 돋보이잖아요. 우리가 좀 그렇게 받아들인다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금 발표한 곳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우체국 위에다가 50개, 100개 막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이미 기반시설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이런 것처럼 뭐 10,000호를 짓는다, 5,000호를 짓는다 이러면 무조건 뭐 학교 하나 이런 것도 다 기본이에요. 근데 아까 용산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바로 한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학교 무슨 말씀대로 집만 지면 학교 얘기가 왜 나왔겠어요? 아까 용사 그죠? 그런 게 다 기본으로 체크하고 학교 부지를 제공할 테니 짓겠다는 게 교육부가 오케이 하는 뭐 이런 거잖아요. 결론은 그 질문은 누가 왜 도대체 아주 기본이 안 되신 분이 한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면 뭐 쉽게 얘기하는 기레기님이나 아니면 또 뭐 땡땡땡 일베님이라 그럴까요? 뭐 이런 분들 아니고서야 그런 얘기하면 좀 안 좋은 소리 들으실 것 같은데 그건 아주 기본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볼 때 정부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맹탕 집만 짓는 게 아니고요. 그 기반시설을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지면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 살면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먹고 자고 싸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게 돼야 되잖아요. 정리가 싼 게 쌓이면 어떻게 돼요? 못 살아요. 그러면 거기에 뭐 기반시설이 뭐예요? 하수구도 놔야 되고 그 인터넷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도 놔야 되고 공동구도 놔야 되고 도로가 있어야 되고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기본이에요. 그래서 그거 걱정 마시고 그리고 또 인구가 어느 정도 이상이면 파출소, 지구대 이런 거 다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저는 좀 황당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에 대한 FOMO가 꺼지지 않는다면 정부가 다음 카드로 꺼낼 수 있는 선택지는 뭐가 남아 있을까요? 포모 현상이
바로 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전세를 들어갔는데 인제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기다리시겠죠? 근데 6달 뒤가 만기예요. 저도 막 그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생애 최초인데 70% 대출이 된대. 가야 되나 고민하실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이사에 지쳐서.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들은 또 이 전세 이게 조금 거래는 되지만 매매가가 안 오르다 보니까 전세가가 올라와 가지고 좀 많이 가까이 왔어요. 그런 분들은 만약에 내가 신혼부부면 이사 가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직 그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갈 거고, 만약 2년 살았어요. 갱신권을 저 같으면 쓰겠죠, 인제. 왜? 기회가 오니까. 이런 분들은 좀 포문 현상이 없어질 것 같고, 그쵸? 근데 인제 뭐 원래 계획에 내년 3 월에 결혼해요. 아니 올해 3 월에 결혼해요. 그래서 집을 막 알아보고 있던 분이에요. 그러면 두 부부가 잘 얘기해야겠죠. 만약에 남자가 "야 이거 우리 기다리자. 이거 때가 옳다. 4-5 년만 참으면 당첨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분도 반이 있을 거고, 반은 "아니야. 또 허탄일 수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완전히 잠재우지 못하고 잠재우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게, 만약에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분양가 국민 원래 가격,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만든 게 나라 땅이잖아요. 그쵸? 거기서 무슨 국민한테 돈을 남겨 먹습니까? 일반 기업처럼. 그리고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LH가 직접 시행하라서 싸게 줘야지 왜 민간에 팔아서 막 비싸게 하지 했잖아요. 그럼 그 약속 지키셔야죠. 그래서 분양가 국민 원가제를 주장하면 이런 부분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뭐 기반시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만성적인 어떤 심리에도 해소되는, 중요한 건 이번에 추가적으로 계속 발표한다는 얘기를 던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린벨트 해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만약에 전세나 월세를 계시던 좀 시간이 여유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볼 때 올해 발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거 한번 다 지켜보고 결정하셔도 크게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조금은 가라앉지만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일부 분들은 할 수 없이 그냥 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피곤하니까. 그것도 좀 우리가 이해해야겠죠? 정부가 그동안 신뢰를 못 줬으니까. 그것도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다만 드릴 말씀은, 제가 많이 올랐잖아요. 영끌이라고 느끼시면은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만약에 내려가면 그 상실감이 또 크잖아요. 올라가면 여기서 더 올라가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 1년 동안 갑자기 죽었다가 1년 동안 팍 올랐잖아요. 이게 더 팍 오른다? 물론 친시장 세력들이 막 펌핑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막 올라갔으면 거래량이 막 늘어나야 되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잖아요. 오늘도 제가 여기 자료 나중에 보낼 텐데, 거래량 보세요. 강남 박살, 마영상 박살이잖아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포모 현상에 비교적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지 못 늘어나잖아요. 왜? 꼭지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유예를 종료하겠다는 방침의 급매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대통령이 참 잘하셨는데 사실 저는 예측 못했습니다. 매물 잠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중과유예를 좀 이어서 할 줄 알았어요. 다만 유예하는데 세금은 좀 올리는 수준. 그래서 여러분 뭐 뉴스 맨날 보는 게 그거잖아요. 무슨 남는 거에 80%를 돈을 내냐, 누가 파냐 이거잖아요. 진짜 3대자 이상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그러면 75%에다가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 더하면 82% 나와요. 저부터도 안 팔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서 사실 이거를 80%가 아니라 한 60%, 65%에 하면 그나마 팔 수 여지가 생기잖아요. 매물 잠김이 없는 이런 걸 전 선호했는데 대통령이 그냥 확 던져버리셨잖아요, X 트위터에다. 근데 그것만 던진 게 아니라 그 뒤에 붙은 워딩들이 있었잖아요. 버티는 이익보다 비용이 더 부담되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건 신호가 큰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냥 이제 거주 비거주 얘기했잖아요. 다주택자분들, 지금 우리 시청자분이 계시면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앞으로 거주 비거주 기준으로 세금이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하시면 이어지는 스토리 나오죠, 여러분? 근데 보유세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보유세 지금 작년 10월인가 9월을 기억하는데 이미 그 국토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용역을 줬어요. 결과 나오거든요. 용역을 그럼 왜 주죠?
바꿀 때 어떻게 바꾸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고 어떻게 바꾸는 것이 국민들한테 피해가 제일 적고 공감을 얻을 수 이런 거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어느 부분을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제가 힌트 다 드렸죠? 그러면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자산 관리 다시 한번 체크할 딱 수준이 됐고 실제로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중과 딱 떨어지니까 이번 정부가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지금 추세를 보니까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뭐 세계 위기나 이런 게 없는 한은 우리나라에서 큰 무슨 뭐 큰일이 없는 한은 이번 정부가 잘할 것 같잖아요. 잘하면은 그 다음 정권도 같은 당이 집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잘했을 때. 못하면 바꾸고. 국민들은 샤프하거든요. 잘하면 그 다음 당이 되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다 했던 거를 엎을 수 있을까요? 못 엎잖아요. 그러면 다주택자 입장에서 생각이 딱 나잖아요. 이번 판 이거 잘못하면 10년 가는구나. 그럼 내가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급매물이 나온 거예요.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근데 10년을 버틸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은 그때 가면 정권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죠. 뭐 지금 70세면 기다리시면 안 되겠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본인의 나이와 재산과 레버리지 수준을 잘 판단하셔서 이번 정부의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시장이 정책을 이길 수 없다. 정책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양면성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대통령 얘기는 이건 거죠. 뒤에 숨은 안 한 말은 뭐예요? 요번에는 정부가 이길 거다라고 신호를 준 거예요. 강하게 나가겠다고. 그럼 우리가 다주택자분들은 잘 새겨드실 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세 대출을 줄여나가는 얘기가 지금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건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6년째 떠들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아세요. 전세 대출이 정말 암덩어리인 걸 많이 아시는데 전세 대출을 줄인다고 할 때 반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1주택자 분들도 반대를 안 해요. 왠지 아세요? 1주택자 중에 60% 이상이 다 자녀가 고등학생, 대학생, 직장인이에요. 자기 자식들을 보니 집값이 너무 비싸. 나는 또 살아야겠어. 내가 죽고서 집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하려면은 집이 있어야 되는 비싸잖아요. 그러면 전세대출을 낮추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집값이 내려온다는 거 아니까 찬성해요. 그러면 무주택자분들 50%에다가 유주택자 중에 60, 70%는 다 찬성하는 거예요. 이거를 정치인들이 똑바로 정신 차리고 알면 뭐 유주택자가 60%니까 이거 생각이 바뀌겠죠. 근데 그때가 오는 데다가 여러분 결정적으로 뭐예요? 요즘 선거의 캐스팅 보드가 뭐예요? 청년 여러분이잖아요. 청년들이 마음이 돌아서면 그 당은 집권을 못해요. 청년들이 바라는 게 뭔 줄 알잖아요. 그리고 이 친시장 세력들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전세가 내리면 월세 난민이 된다. 완전 가스라이팅이에요. 아니 전세 가격이 3억이니까 3억에 맞춰서 월세가 형성되잖아요. 전세 가격이 내려오면 월세를 왜 가요? 전세 물건이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전세 물건이 여러분 왜 놓죠? 능력 있으면 월세 놓죠. 전세돈 돌려줄 게 없어요. 근데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담합세력, 우리 동네 월세 다 올리자. 기러기 세력하고 같이 올리는데 그러면 전세가 더 싼 거잖아요. 이자를 내도. 그럼 누가 여기 가요? 그럼 전세 가죠. 근데 전세 물건이 없어. 그럼 월세로 가야 돼. 월세로 가야 되는데 그 세력들만 올리지 나머지 분들은 다 올리나요? 이미 거기서 약간의 이탈 현상이 막 벌어지는 과도기가 있어요. 그 뒤에는 어떻게 돼요? 시장은 항상 수요 공급에 맞춰서 어떻게 돼요? 균형 가격, 전월세 전환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세 가격이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버틸 힘이 뭐가 있어요? 전세 내려온다는 건 뭐예요? 월세로 못 돌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 전세가 없어져요? 못 돌리잖아요. 이분들이 월세로 돌릴 때 이 얘기가 일어나죠. 전세를 놨던 사람이 월세를 돌리는 순간 전세 물건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전세를 놨던 사람이 월세를 돌릴 능력이 있어요, 요즘? 없어요. 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이게 반. 그래서 그러면 이게 내려오면 월세는 어떻게 돼요? 월세 사는 사람들이 전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 정부가 공급을 많이 한대. 그럼 이 중에 30에서 50%는 아마 임대분이 많을 거예요. 좀 고급형으로. 그럼 그림 보이잖아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하시면 시장이 조금 바뀔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럼 다주택자 여러분들은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대답이 좀 길었는데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지만
이미 요번 뭐 상승장에 다 빠져나가지 않았나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시고 아, 나는 못 빠져나왔네 이런 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차익 실현해야죠. 주식시장처럼. 많이 버텼지 않아요,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뭘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더 그걸 수익을 누리겠다고 머리 굴리고 그럽니까? 청년들은 아시면서 그러면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면 그냥 처분하시고 좀 인생을 즐기세요. 뭐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그냥 올인해가지고 내가 붙들고 있어 이건 버리기 아깝다 그러면 들고 가세요. 머리 쓰시면서. 그럼 제가 어떻게 조언 드릴 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방향은 다주택자에 대해서 온화하지 않다. 분명하다.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은. 그런 시대가 오니까 그거에 맞추셔가지고 조금 자산관리 전략을 잡으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점점 강해질 것 같아요. 다주택자에 대해서. 현재처럼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무주택자 입장에서 지금 사야 할지 기다려야 할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엔 어떤 기준으로 시점을 봐야 할까요? 제가 아까 저 앞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6월 달에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막 모아가지고 이미 집을 보러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기다리기가. 잘못하면 결혼이 깨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냥 가셔야 돼요. 잘 고르셔가지고. 그런데 신혼부부인데 이미 결혼을 했어요. 뭐 한두 달 남거나 5, 6개월 남으면 어쩔 수 없고 한 1년, 2년 남았다고 가정할게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공격적으로 지금 청년 신혼부에 대해서 주택을 막 핵심 도심적이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당첨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면 필요가 있죠. 그러면 두 부부가 얘기를 해서 예비 부부죠, 부부가. 야, 우리 한 4년 기다려보자. 상황상 지금 앞으로 1, 2년만 주택이 입주 물량이 부족해서 반짝 어렵지만 그 뒤에 이제 계속 나오지 않겠냐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 좀 외람되지만 1년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 많아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다? 결혼쌍은 20만 쌍인데 돌아가신 분이 더 많아지셨잖아요. 그럼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진짜 모자르면 문제가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차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종합해 보시면 답이 나오죠. 아, 급하게 지금 예정이 돼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조금 뭐 내고를 하셔서 좋은 집을 사시면 좋고 현재 전세 2년 차면 갱신을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그 2년 사이에 3기 신도시 청약도 나오잖아요. 또 이것도 나올 거잖아요. 이게 계속 나오면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더 치고 가면 그걸 누가 살까요? 사는 사람이 분명히 적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정부한테 아쉬운 게 있고요. 정부가 MB 때처럼 시세 반값 60% 70%다 이러면 그냥 집값 내려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올라갈 일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사실 기회를 한번 가져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전세가 2년 차다 그러시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갱신하고 2년 기다려 보시면 어떨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더 올라간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미 꼭지 찍고 지금 조정받고 있잖아요. 토지 거래가 딱 묶으니까. 그 얘기 뭐예요? 투자 투기 세력이 집값 올렸다는 얘기예요. 일반 실수요자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미 정부가 파악을 했고 제어하려고 그러니까 모든 정황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조급할 필요가 일단 없는 거예요. 일단 숨 쉴만 해요, 지금. 숨 쉬면서 기다려 보는데 좋은 대책들이 나온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선택의 폭이 완전히 넓어지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남에 2만 세대인데 3, 4년 안에 무조건 분양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거 반값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얘기 정리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그 언제 입주해 언제 분양해 걔들이 벌써 10년이 돼 가잖아요. 8년이 지났어요. 10년째 돼가 이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랑 시장이 다르잖아요.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하시는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너무 올라서 사기도 버겁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새 연락을 많이 받는데 겁나 하시는 분들이 또 이거예요. 생애 최초를 받는데 5년 거치 후에 6년 차부터 변동금리 적용해요. 그래서 지금 영끌 뭐 경매 막 이런 보도 보셨죠? 2019년, 20년, 21년도에 사신 분들도 지금 이 분위기였을 거예요. 막 오르니까, 그죠? 그분들 샀을 때 금리가 2.5%, 2% 올리세요. 비싸 3%. 근데 지금 그분들 5년 차가 됐거든요. 그쵸? 작년부터 나와가지고 5년 차가 막 되기 시작해요. 19년 차 된 분들이 작년부터 5년 차 뒤에 금리가 높아져가지고 힘들어해서 이분들이 영골 매물이 나왔고 2025년도도 많이 나왔고 올해도 많이 나올 겁니다. 왜?
올해 나올 사람들이 2021년도 꼭지에 산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은 올해부터 벌써 1월 달부터 예전에 100만 냈으면 지금 170, 180 낼 거예요. 힘 못 버텨요. 그래서 영끌 100기 들어가 그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영끌이 샀던 가격보다 강남 3구하고 마용성만 정고점을 돌파 다 한 것도 아니에요. 일부 신축 단지만 한 거예요. 나머지 단지는 전고점을 못 들었어요. 그분들 그거 해가지고 영끌해가지고 투잡 뛰고 버티고 있는데 본전도 못 찾은 거잖아요. 이자만 여지껏 내고 지금부터는 또 이자를 더 내야 돼. 이런 분들이 지금 소리 없이 뉴스에 안 나오지 힘든 분들 많아요. 상식적으로 계산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은 금리가 더 높아요. 4%, 5%예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사이클상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10년 넘어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몇 년 전입니까? 2014년부터니까 11년째예요. 2022년도에 잠깐 꺾인 거에는 없잖아요. 그거를 정부가 가만히 놔뒀으면 좋았는데 그걸 펌핑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정부는 펌핑 안 한다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최근 정부와 정책 라인에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양도세 조정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왜 1주택자까지 대상으로 확장된 걸까요? 그게 똘똘한 치 때문에. 1주택자인데 여러분, 요번에 이거 연결되는데요. 유주택자들이 전세대출을 받았잖아요. 집 그냥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해 놓고 지금 제도가 장특공제가 MB 때 그 만든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살지 않아도 그냥 보유만 하고 있어도 40%가 공제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가고 계길 수 있죠. 그러니까 목적이 거주용이 아닌 거예요. 투자 투기용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집에 한 채 살지도 않는 집을 왜 그러고 있죠? 투자 투기죠. 그건 정부가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그걸 버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걸 없앱니다. 제가 볼 때. 조만간에 그 끝나거든요. 극비사항은 아닌데요. 최근에 은행 계통의 영업 전선에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유주택자 전세대출 금지입니다. 이거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여러분. 그럼 유주택자 전세대출자가 마감되는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받고 살고 있어요. 4년 차가 되면 끝나잖아요. 이것까지 연장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집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살든지 팔든지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안 살면 세금을 엄청 때리는 게 어떻게 돼요? 들어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묘한 상황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보유세 이런 부분 왜 대통령이 거주 비거주를 얘기했을까? 장특공제 일단 없애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양도세 뭐 이건 얘기 나왔고 보유세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거 몇 년 전에 이제 정부 쪽에다 던졌던 건데 이 말의 맥락을 이어서 생각해 볼까요? 잘 보세요. 거주 비거주를 얘기했어. 지금 장특공제를 얘기한 거야. 그럼 보유세는 그것도 비슷한 맥락 아닐까요? 비거주를 하면 보유세를 더 내는 게 맞겠죠? 누가 생각해도 공정하잖아요. 그러면 정부는 명분 딱 있죠? 갭투기 없앤다 이거 되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느낌이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정리하든지 이제 투자 행위를 멈춰야겠죠. 그러면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지금 말씀드린 제 뇌피셜이에요. 또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뭐 기러기님들하고 뭐 또 친시장세로들이 막 이래가지고 앓는 소리하고 뭐 이런 경우 많잖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행하지 않을까요? 40년 동안 못 치우던 계곡 무단 점유자들을 정리한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큰 어떤 시사점이 되지 않을까. 부동산에 관계되는 분들. 결정적으로 부동산은 만국병이라고 최근에 발언까지 했단 말이에요. 아주 교묘한 법을 활용한 편법적으로 세금을 아끼고 말은 절세지만 거의 탈세 수준의 절세. 그리고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금융위나 기득권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하려는 분위기니까 이걸 예측하셔서 시장에 대처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1주택자에게 적용되어 온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어떤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치킨집을 해요. 치킨집을 하는데 세금을 또박또박 내잖아요. 번대로. 근데 아파트에 장기 보유를 하면 10년 기준으로 볼 때 보유만 해도 40%고 거주 조금 하면 또
80%까지 공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야 이런 장사가 어딨지? 와 세금을 거의 안 내네. 신난 거죠.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또 나라에서 해 준대. 집을 사도. 그러니까 어느 바보가 전세 대출 받으러 전세 살고 베팅하는 거죠. 전세 10년 살면 되잖아요. 이런 거를 만든 게 기득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MB 때 이게 만들었습니다. MB 대통령이 제가 볼 땐 똑똑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틀릴 수도 있는데 보금자리 주택 분양가 싸게 해가지고 서민들의 충족을 다 해줬어. 집값을 낮췄어. 그러니까 이제 기득권들이 막 아우성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근을 하나 준 게 이건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브 앤 테이크.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그런 논리에서 그것 풀어주면 조금 덜 하잖아요, 반발이. 그래, 그러면 지금 배팅해서 뭐 10년 그냥 쭉 가면 지금 집값이 싸잖아요. 안정되니까. 그럼 계속 이어서 몇 년 더 가면 세금 안 내서 좋네? 가져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냥 이어서 왔고 박근혜도 다 이어서 왔잖아요. 그분들 따뜻하게 빠져나간 분들이 있는 걸 보니까 그분들이 뭐야 그 사이에 집값 보니까 세금 하나도 안 걸로 또 투자를 해. 근데 그거를 그들의 아들이나 이들이 보니까 괜찮잖아요. 아파트 똘똘한 채가 따라하는 거예요. 다 30, 40대도. 이게 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채의 개념이 냉정하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똘똘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습니까? 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 해야 될 집이 있어도 똘똘한 집이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옛날 초가집에도 살았는데, 그쵸? 다 똘똘한데 여기에 똘똘하다는 의미는 투자 수익 남기기 좋다는 그 뜻이잖아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똘똘한 채에 대한 맹점을 정부가 파악을 했고 이걸로 해서 세금이 안 고치잖아요. 그죠? 아니 돈이 10억이 남았는데 세금을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니까 막 1억 낸데 9억은 이상하잖아요. 근로자들도 10%, 13% 딱딱 뛰는데 근로자들도 1억 연봉 넘어가면 30% 뛰어요. 그럼 안 맞잖아요. 공정하지도 않고 이분을 또 선거를 앞두고 만약에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서 자 공정하게 가야겠다. 부자들이 좀 더 내야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사람이 얼마 있을까요? 그럼 얘기 정리되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요소와 경제적인 요소, 공정 불공정 요소, 캐스팅 보드인 젊은이들의 심리 이런 걸 다 종합해 볼 때 이쪽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가 좀 예측이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드립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100% 믿지 마시고요. 네, 제 생각입니다. 네. 정책적으로는 세금 조정을 통해 매물을 늘리고 시장 안정을 기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주택 시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왜 기대와 다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 커집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우리 앵커님이 웃으시는데 여러분 차이점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물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시즌2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쪽 세상만 사는 분인 거죠. 제가 이제 논리를 댈 테니까 만약에 제 말이 틀리다면 그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재인 시즌1은 어땠어요, 여러분? 이 설명 들으시면 이해되실 거예요. 문재인 시즌1 때 2017년 파리 대책이 나옵니다. 징벌적으로 양도세, 중과세, 다주택다 팍 떨어집니다. 그게 요즘 나오는 그 양도세 중과입니다. 딱 던지니까 화들짝 놀랐어요. 막 난리가 났어. 빨리 팔아야 되는데 막 이랬는데요. 제가 파리라고 그랬잖아요. 파리 대책. 90, 10일, 3달 지나고 안정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집값이 떠요. 근데 기사는 어떻게 뜨냐? 이렇게 떠요. 뭐 효과 이러 정제 효과 뭐 3달도 못 가 뭐 이래요. 근데 12월 2일 날이요. 임대사업자 혜택 완화가 제도가 시작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집을 5개 사고 10개 사고 막 3개 사고 이래가지고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취득세를 깎아주고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도 깎아주고 집 팔 때도 양도세도 안 받겠다 이런 걸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 팔려고 애쓰다가 갑자기 왜 팔어? 하면서 하나 더 사가지고 사업자 등록하면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한 채만 있어도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팔려던 사람도 안 팔고 팔려고 나와 있던 물건도 이 사람은 돈이 있어. 그것까지 더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면 조건이 뭐냐? 4년이나 8년짜리 임대예요. 그때까지 못 팔아먹어. 그러면 산 순간 4년 동안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또 8년짜리는 뭐야? 아예 8년 동안 매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이 투자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요? 가만히 있어. 현재 나와 있는 매물들을 임대사업자들이 싹 매물하면 나머지 물건은 정말 희소해가지고 값이 폭등하겠구나. 폭등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물건이 없는데. 그래서 그 당시 그 젊은 분들은 벌써 오래전 얘기니까, 7, 8년 얘기니까 지금 20대 뭐 직장 나오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요. 전셋집을 보러 가는데 줄 서서 보러 가요. 그게 보도에 나올 정도였어요. 우리 기러기님들이 작품이라고 좀 보는데 실제는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줄 서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예약해가지고 몇 시에 오세요. 줄 세워가지고 집을 보여주는 그림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자 정말 정확하면 앞에서 찍어야죠. 뒤통수만 다 찍었어요. 그게 알바인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그 뉴스 나온 바람에 그리고 기사가 뭐가 뜨냐. 매물이 씨가 말라라는 기사가 뜹니다. 이거 막 완전히 공포의심 조장하는 거예요. 막 폭등한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때 뭐라고 있었냐? 서울에 집 충분하다고 얘기하고 있을 때예요. 그 와중에 임대시장을 안정시킨다고 임대사업자를 했다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전문가 아닌 분들이 하면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집이 폭등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지금은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걸 던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현상이 일단 벌어졌겠죠. 실제로 매물 막 나오고 가격 하락하는 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항상 수박은 존재하잖아요. 수박이 임대사업자들도 했겠죠, 그때도. 그런데 이번에는 임대사업자들도 없잖아요. 그죠? 매집할 사람이 없어요. 토지 거래하고 묶어놔가지고 힘도 못 쓰죠. 현재 있는 물건들이 그대로 소화되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는 공급이 충분하다고 해서 공급 계획도 없었어요. 1년 뒤에 공급 3기 신도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소 중에 3가지 중에 다주택자 중과는 똑같아.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임대사업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그땐 공급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착공 들어간대 이제 벌써. 그죠? 그러면 3가지 중에 2가지가 틀리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그럼 문재인 시즌2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이재명 시즌1으로 붙여야 정상이죠.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되실까요? 분명히 문재인 시즌1과 완전히 환경이 다르다. 이런 점에서 시즌2라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단정짓는 거는 오판일 가능성이 좀 높다. 완전히 시장이 다른 분위기다. 당장 물건이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때 막 후보지 발표했어. 지금은 이미 후보지가 다 돼 있고 언제부터 바로 합니다. 이거 발표하잖아요.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시즌2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설명을 조금은 뭐 제 생각이지만 말씀드렸었는데 부동산 시장이 오를 만큼 오르면 조정 받을 때가 분명히 옵니다. 2022년도 조정 때 정부가 떠받쳐가지고 이게 지금 가격이 왜곡 현상이 좀 벌어졌잖아요. 둔촌 주거 미분양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올라간 가격이 어떻게 올라간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투기 심리로 이게 갈 수 있다라고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땐 투자자 투기 세력한테 가스라이팅 당한다고 봐요. 기러기들이 가세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관점들이 다 바뀌어가지고 다 안 산다고 하자면 집값이 올라갈까? 못 오릅니다. 기싸움이 처음에 벌어지겠죠. 그런데 공급 물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판이 바뀌는 거죠. 안 나와도 MB 정부 때 말씀드린 대로 보금자리 주택을 분양 가격을 저렴하게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안 사고 기다린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정부가 실수하지 말아야 할 게 한 가지 있죠. 분양가 빨리 말해야죠. 자신 있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부 수박들이 뭐 로또 어쩌고 그런데요. 우리 대통령님이나 관계되신 분 들으시면 그런 분들 얘기 듣지 마십시오. 절대. 자, 국민들과 정부가 원하는 게 뭔지 서로 똑같아요, 원래. 주변에 이상한 말 때문에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실수하는 순간 악수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신뢰를 잃어버려요. 저는 그분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고, 분양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여러분들 월급 받잖아요. 그거 지켜서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정말 박수 칠 겁니다, 모든 분들이. 그리고 이제 청년분들하고 무주택자분들은 제가 지내본 중에 그나마 MB 노태우 빼고 3번째로, 원래 3세판이 무섭잖아요. 요번에 좀 기대할 만하다. 근데 여기에도 수박들이 많이 있다는 거 저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실 때 정부 이렇게 뭐 기관에 들어가시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뭐 자동차 운전면허 뭐 벌금 내러 들어가셔도 댓글에다가 국민 원가로 분양해달라 이거 댓글 막 달으세요. 여러분들이 다
그러면 정부가 다 보거든요. 그럼 제가 볼 때 우리가 원하는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저렴한 부담 가능한 주택을 지금 분위기로 봐선 가능할 것 같아요. 많이 하는데 분양가가 만났잖아요. 그런 조그만 노력이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끝은 뭐예요? 아프거나 병들면 못 삽니다. 건강하시기 바라고, 그러시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지내다 보면 요번 몇 년 사이에는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잘 건강 지키시면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